샬롬, 도파민 가족 두 번째. 그 관계가 도파민이 점령한 거실 한복판에서 가족의 달을 쓰고 있다. 각자의 화면, 각자의 쾌락, 인내의 실종,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는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중독으로 전환하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무심코 취향을 알아주는 기술이라고 감탄하는 시스템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나의 클릭, 정지, 검색, 재생 속도까지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은 전속 도파민 비서처럼 내 뇌가 좋아할 만한 자극을 정확히 골라준다. 정교함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소셜 딜레마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가상의 소년을 조정하는 알고리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현실 속 한 소년이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마다 스크린 너머에서 3명의 AR 캐릭터가 긴급회의에 돌입한다. 3초 이상 멈췄다. 관심 있어. 비슷한 영상 밀어줘. 지금 기분이 다운된 상태야. 자극 강한 콘텐츠로 끌어올려. 사용자의 감정 변화까지 읽어가며 클릭 하나하나를 유도하는 작전을 짠다. 기술이 수동적 도구가 아닌 적극적 개입자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다음 행동 추천이 아닌 뇌의 도파민 회로를 계산하고 조정하는 정밀한 감정 공략, 즉각적이고 정확하며 감정 표현 없이도 내 취향을 알아차린다. 그 무대가 바로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조그만 화면이다. 가족은 느리고 애매하며 귀찮기까지 하다. 아이는 대답 대신 어깨만 으쓱이고, 엄마는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라며 재촉하고, 아빠는 퇴근 후 소파와 한몸이 된다. 서로의 꼴을 쳐다보다 속에 천불이 난 우리는 불편하고 애매한 기다림 대신 반응이 보장된 화면을 선택한다. 피곤함으로 예민해진 서로에게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눈치 봐야 하는 대화보다 영상 하나만 선택해 놓으면 자동으로 맞춤 콘텐츠가 재생되는 스크롤이 훨씬 매력적이다. 거실에 흐르던 시답잖은 농담은 문자 그대로 시답자나 적고, 언성을 높여서라도 대화를 나누며 해결해야 하는 가족의 사안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되고 만다. 그렇게 아낀 시간에 다시 각자의 화면에 빠진다. 도파민은 사람보다 화면을 선호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중이다. 시키니까 없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훈련받고 훈련의 성실이 임한 후에는 달라진 가족과 자신을 발견한다. 도파민 훈련생들은 말과 감정, 기다림과 공감을 무의미하게 느낀다. 서로의 눈빛 대신 화면의 알림을 더 빠르게 캐치하고, 대화의 맥락 대신 짧은 반응만 남기는 채 익숙해진다. 가족은 언제나처럼 옆에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예측 가능한 대상에게 마음을 내어주길 희망한다. 예측 불가한 대상을 위해 쓸 인내심이 바닥났고, 시간을 내어 기다리기엔 봐야 할 영상이 너무 많고 올려야 할 게임 레벨이 시급하다. 그 익숙한 속도에 길들여진 가족은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서로를 헐겁게 느낀다. 거실은 원래 가족의 심장이었다. 모두가 한 화면을 바라보며 같은 장면에서 동시에 입을 틀어막고 박수를 치거나 뒤로 넘어가듯 웃고, 리모컨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던 곳, 말이 없어도 표정으로 대화했고, 광고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냉큼 일어나 귤을 가져오기도 했다. 서로의 기분을 읽는 일, 지루한 순간을 견디는 일, 감정을 멈추는 일도 함께의 일부였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기본
시작. 예의였고 지루한 순간도 함께 견뎌야 다음 장면의 재미가 깊어졌다. 그 시절에는 틀어놓은 화면에서 다소 지루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건너뛸 방법이 없었고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했다. 함께 버티기,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함께하는 시간 공유하기에서 우러나오는 미묘한 지루함은 가족이라는 관계만의 내력이고 매력인데, 디지털 가족은 그 경험과 시간에 굳이라는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거실이라는 공간에 가족이 모이긴 하지만 양상이 달라졌다. 가끔 보드게임이라도 하자며 모여 앉지만 게임 중에도 각자의 스마트폰 알림에 반응하느라 시선은 거듭 게임판에서 벗어난다. 내 차례야 라는 말이 무한 반복되고 이미 집중이 흐트러졌으니 대화는 어차피 어렵다. 쉴 새 없이 알림창을 확인하고 채팅방을 들여다본다. 눈앞의 상대에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은 드물어지고 대화 중간에 끼어드는 잠깐만은 일상이 되었다. 사회심리학자 진 두엔지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관찰하고 이렇게 말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화면을 보는 아이들은 그 공간을 공유된 경험의 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거실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시간을 보낸다고 믿는 건 부모만의 착각이다. 화면 속에서 이어폰으로 각자의 세상을 듣고 있는 거실은 함께라는 감정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공용 좌석에 가까워진다. 저마다 원하는 걸 자유가 생긴 대신 누군가와 끝까지 함께 보는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 공유, 공감, 인내라는 미덕이 필수라면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도할 생각은 있을지언정 가족끼리 그 미덕을 나눌 마음은 없어 보인다. 가족이 모인 시간을 왜 인내심 테스트의 장으로 쓰지 못해 안달이냐고 묻는다면 계속 이어가 보겠다. 가족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알고리즘은 기술일 뿐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그들에게 알고리즘 기술이 가족의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관계의 순서를 바꾸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아이에게 반응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아닌 화면이 대신하고 있다. 서로의 감정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되면 가족은 중심을 잃는다. 대단히 거창한 방식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티나게 명령하지 않는 대신 조용히 속도를 바꾼다. 우리가 반응하는 속도, 감정을 표현하는 타이밍, 대화가 오가는 리듬,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성격이 급하고 감정이 자신만의 속도로 형성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 아이의 울음은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차단의 대상이 되고 말이 느린 어른의 표현은 답답함으로 처리된다. 말을 배우는 아이의 서툰 언어와 특정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버퍼링 걸린 부모, 서로가 서로를 답답해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걸 떠올려야 한다. 가족은 불편한 감정을 생략하고 편리한 반응만 남기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알고리즘이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무언가를 명령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리듬을 조금씩 서서히 바꾸는 것, 빠르고 가볍고 반복 가능한 것만이 살아남는 환경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반응하기 쉬운 존재로 소비하거나 무관심해지는 선택지를 받았다. 디지털 가족 안에서 감정은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가?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영상의 움직임에 더 빨리 반응하고 어른은 아이의 표정보다 스마트폰 알림에 고개를 든다. 모두가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회로는 닫혀 있다. 대화는 오가지만 맥락은 사라지고 시선은 닿지 않는다. 가족은 여전히 한 공간에 머물지만 각자의 맥락 속에서 감정은 흩어진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연결 안에 서로의 감정이
공유되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 가족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친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불러주길 기다리는 순간 말이 엉키면서도 무언가를 전하려 애쓰는 눈빛, 울다 웃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감정의 파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순간들이야말로 관계를 깊게 만들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하지만 그 장면들 역시 화면 속 하이라이트에 밀려난다. 기록되지 않고 업로드 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태그되지 않는 순간들은 무가치한 것처럼 잊힌다. 가족의 힘은 곁에 앉아 끝까지 기다려줌으로써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점점 줄어든다. 기계 한 대만 건네주면 온순하고 행복해지는 아이,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는 내가 그 달콤함을 모를 리 없다. 부모는 아이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울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지만 조용함의 병원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놓아버린 것, 대화가 아니라 대화로 이어지기 전에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른다. 감정의 언어가 되기까지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하다. 울음과 머뭇거림, 엉킨 말의 목만큼 지나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과정을 삭제한다. 대신 가장 빠른 위로와 확실한 자극을 내밀며 우리를 점점 더 느린 감정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가족만은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견뎌줄 마지막 존재여야 하는데 요즘 가족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감정 없는 응답, 침묵의 기술, 공부했어? 밥 먹었니? 숙제 끝났어? 평일 저녁, 가족의 대화는 할 일 목록에 가까워졌다. 이런 식의 질문 외에 가족이 나온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자. 나부터 반성해야 한다. 나 역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이러고 있다. 대화라고 보기 애매한 질문들이 매일 저녁 식탁을 채운다. 22년 차 초등교사인 친구의 푸념이 떠오른다. 요즘 부모들은 애가 집에 와서 말을 안 해요 라고 상담하는데 정작 부모도 아이랑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 말을 잃은 건 아이가 아니라 가족이다. 2024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2.9%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군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였다. 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10가구 중 7가정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부모는 아이가 속내를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만 실상은 부모도 말하지 않는다. 가족은 모두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서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는 모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료하다. 우리는 조용한 단절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익숙해지고 있다. 유아기에 충분한 대화와 감정 교류를 겪지 못한 아이는 말이 느릴 수밖에 없다. 언어는 단어의 수보다 감정의 깊이에서 자란다. 부모가 응 그렇구나 라고 대꾸만 하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좀 해봐 라고 침묵을 종용할수록 아이는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한다. 감정 교류가 끊기는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말을 줄이고 질문을 포기하고 영상을 보며 반응하는 혼잣말을 늘린다. 그런 아이에게 말은 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통하지 못할 것을 전제한 독백이 되어간다. 영상에 노출된 덕분에 어휘는 늘었을지 모르나 그 어휘를 사용할 맥락은 찾지 못한다. 말을 주고받는 일은 단순한 내용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이다. 사회성은 상호작용 위에서 자라난다. 한 사람이 말을 건네고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흐름 안에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짐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상호작용이 끊기면 그 능력은 천천히 대화한다. 열심히 쌓아올린 사회성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디지털 가족의 대화는 힘을 잃어간다.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사이에서조차 사회적 기술을 익혀갈 만한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집 밖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거리 감각을 기르기 어렵다.
단어는 주고받았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은 시간, 질문은 있었지만 귀 기울임은 사라진 자리. 그래서 아이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먼저 배운다. 정서 연결의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눈치를 보며 말 꺼내기가 망설여지는 집. 반응 없는 대답에 익숙해진 집에서 아이들은 수차례 시도했다. 엄마 오늘 말이야. 했다가 잠깐만 엄마 지금 바빠 라는 말에 멈췄고 아빠 나 있잖아 하다가 화면에 몰두하는 아빠의 모습에 입을 닫았다. 그 몇 번의 경험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다. 슬프게도 말이 줄어든 빈자리를 도파민 자극이 채운다. 화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반응해 주기 때문이다. 내가 누른 좋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추천 탭이 바뀌고 내가 본 영상은 알아서 다음 것을 이어준다. 거절당할 일이 없다. 반면 가족의 대화는 불확실해지고 있다.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이는 예측 불가능한 대화 대신에 언제나 즉각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화면을 선택한다. 처음에 별 문제될 게 없는 습관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아이의 뇌는 말보다 스크롤이 안전하다라는 학습을 강화한다. 결국 아이는 말을 잃어버린다. 드라마 속 중년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에는 어김없이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 말을 말자, 말을 마라. 디지털 가족의 고요한 거실에서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한 아이가 중얼거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실.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조부모 세대의 알고리즘. 조급하고 불안해진 도파민의 시대, 느린 리듬의 상징이 바로 조부모 세대다. 화면 속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말보다 표정을 오래 바라보며 누군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도파민의 자극이 아닌 기억의 반복과 신체적 습관 속에서 관계를 만든 세대다. 이들에게 사랑은 실시간 반응보다 일관된 존재감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조부모의 말은 때로 뭘 모르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감정 표현은 느리고 둔해 보인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보다 관계의 끈을 천천히 오래 붙잡고 있다. 조부모 세대의 느림은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상대를 즉각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려는 도파민식 태도와 다르다. 가족의 디지털 속도에 지칠수록 더욱 이 같은 자세가 절실해진다.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천천히 마음을 열어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안도감이야말로 가족이라는 공간이 줄 수 있는 깊고도 유일한 안정감이다. 조부모와의 유대는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고 안정애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가족을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오래 지켜볼 줄 알며 어쩔 줄 모르는 감정 앞에서도 말 대신 묵묵한 시간으로 반응한다. 아이들에게는 물론이고 어른에게도 느림의 감정의 속도를 되돌릴 기회를 준다. 빠르게 오가는 반응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정서적 자산이다. 앞서 설명했듯 도파민은 빠른 보상과 자극에 반응하지만 옥시토신은 느리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분비된다. 조부모는 가족 안에서 옥시토신의 흐름을 지킨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족의 성급한 감정과 필요한 기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세대 차이 역시 서로 다른 감정 시스템을 마주할 기회가 된다. 그 나름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족이라는 구조를 여전히 작동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일 것이다. 그랬던 조부모 세대조차 각자의 알고리즘에 빠져들고 있다. 누군가는 설교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건강 정보, 다른 누군가는 재테크와 명상에 빠져 있다.
아기는 없지만 그들이 가졌던 느린 온기 역시 화면 속에서 희미해진다. 이 변화는 세대 간의 갈등 구조를 바꾸었다. 예전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 세대가 가족 단절을 막아섰다면 지금은 모두가 확실하게 단절되고 있다. 이효리가 엄마와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함께 떠난 여행.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던 다음날 아침, 이효리의 엄마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켰다. 평소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익숙하게 재생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이효리는 보고 싶었던 딸이 옆에 있는데 지금 뭘 보는 거냐고 눈을 흘겼다. 불과 며칠 전에 나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친구들과 선생님에 관해 중얼거리는 손주를 옆에 두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재생했다. 나도 엄마에게 눈을 흘기고 말았다. 조부모마저 각자의 화면에 빠지는 동안 눈맞춤은 사라지고 대화의 타이밍은 어긋났다. 가족의 옥시토신을 지켜주던 조부모마저 알고리즘에 조정당하면서 가족의 모습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조부모 1세대와 부모 2세대 간에는 정보와 가치관의 충돌이, 조부모와 손주 3세대 간에는 관심 분야의 속도 차이가 분명해졌다. 요즘 애들 문제야 하고 입을 모으지만 회복이 필요한 대상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느리고 불변한 시간을 함께 견디는 법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족의 단절을 이어붙일 유일한 접착제일지 모른다. 그 접착제 분명 거실에 둔 것 같은데 요즘 툭 하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 도파민 퀴즈, 알고리즘 가족, 감정 문해력의 실종.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바쁜 부모가 교육 정보, 학원 정보를 찾아 스마트폰에 망망대해를 떠도는 동안 아이는 알고리즘과 함께 자란다. 부모는 그럴싸한 자녀 교육 가이드를 찾고 있지만 화면 속 영상은 이미 방향을 정해 놓았다. 1.5배속의 스킵 사이에서 아이가 익히는 건 감정 표현보다 반응.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선택한 것일까? 선택했다고 믿는 것일까? 주말 외식의 포모, 태블릿. 주말의 스타필드, 가족들의 놀이공원, 천국이라는 별명답게 어지간한 식당의 테이블마다 아이가 왕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이와 아이 앞에 놓인 화면이 최고 대접을 받는다. 자칫하면 엉망이 될 수 있는 가족의 외식을 위해, 더 정확히는 식사의 승패를 좌우할 아이를 위해 조심스레 태블릿을 배치한다. 부모는 익숙한 순서와 몸짓으로 테이블의 왕이 된 태블릿을 가운데 두고 주위에 테드 리스하드 수저와 물컵 접시를 놓는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된다. 이보다 평화로울 수 있을까? 엄마와 아빠는 연애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주말을 즐긴다. 정돈된 식탁, 얌전한 아이, 우아한 부모, 식당의 평화로 소중한 주말이 지켜지고 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혹시 나만 이 상황이 이상해 보이는가? 가족의 식사는 이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외식의 목표가 아이를 조용하게 묶어두는 것, 연애 감정이 식어가는 부부에게 데이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었다. 잠자코 있어준 대가로 아이는 궁금한 것에 관해 물어볼 기회를 잃었고, 가족은 시끌벅적 이야기 나눌 분위기에 눈을 맞추며 기다려주는 식사의 리듬, 함께 먹는다는 감각에서 멀어졌다. 태블릿 덕분에 부모는 평화와 자유를 얻었지만 아이는 화면 속으로 사라지는 중이다. 아이의 시선은 영상을 향해 있고 불쑥 밀고 들어오는 숟가락에 때마다 입을 벌리며 배를 채운다. 가족 외식에서 아이가 사라졌다. 아니, 가족이 사라졌다. 저희 평소에는 안 그래요. 어쩌다 밖에서 먹을 때만 들어주는 거예요. 애가 시끄러운 곳에서는 도통 밥을 안 먹어서요. 좋다, 믿겠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외식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떠올려 보자. 전자기기 없이도 가족은 식사를 했다. 돌아다니는 아이, 시끄럽게 구는 아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를 챙기느라
부모는 교대로 엉덩이를 들썩거렸고 밥 한 숟가락 뜨기도 버거웠다.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스러움 속에서 아이의 성향과 성격을 발견했고 가족끼리의 역할을 나누었으며 끝내 한 끼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을 맛보았다. 그 시절의 외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태블릿 화면이라는 부모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살아있는 풍경이었다. 식당에서의 평화로운 한 끼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달콤하다. 태블릿 덕분에 아이가 얌전히 버티는 시간,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식사를 마친다. 문제는 그 예외의 경험이 너무 강렬하다는 것이다. 식당에서의 한 번이 쌓여 아이의 기준이 된다. 태블릿과 함께한 외식은 집에서도 반복을 요구한다. 왜 집에서는 안 돼? 그럼 안 먹을래. 화면 없는 식탁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날의 외식은 특별한 경험이 아닌 가족의 식사를 흔드는 균열이 된다. 알고리즘이 키운 도파민 퀴즈. 우리 아이들의 일상은 이미 화면 속에 깊이 잠겼다. 세계보건기구는 만 2살에서 4살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한국의 만 3, 4세 아동은 하루 평균 184분, 권고 기준의 3배 가까운 시간인 TV, 스마트폰, 태블릿 앞에서 보낸다. 더 충격적인 건 시작 시점이다. 절반이 넘는 57.7% 아이가 생후 20개월 이전에 TV를 접했고 29.9%는 돌도 채 지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쥐기 시작했다. WHO가 금지한 2세 이전 화면 노출을 이미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중 절반 이상이 유튜브 키즈 등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다. 화면은 화려하고 빠른데 다음 영상은 친절하게도 자동 재생된다. 묻지도 기다리지도 않는다. 보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보게 한다. 끊김없이 이어지는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는 현실의 느린 흐림과 잦은 멈춤이 짜증스럽다. 세상은 터치 한 번으로 휙휙 바뀌는데 왜 엄마의 말은 그렇게 길고 아빠의 대답은 그렇게 늦을까? 육아 커뮤니티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게시글은 요즘 아이들의 감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책을 읽어줄 때 페이지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휘휘 넘기며 읽고 싶어 해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을 리 없다. 이야기의 흐름보다 장면 전환에 익숙해진 아이는 줄거리가 아닌 장면을 기억한다. 장면은 따라갈지언정 서사와 맥락은 놓친다. 책이 영상처럼 소비되면서 독서는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킵 가능한 콘텐츠가 된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속도에 길들여진 감각이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지식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웃고 놀라고 질문하고 느끼는 시간이다. 그 속에서 아이는 감정의 어휘, 일상의 어휘, 표현의 어휘를 익히고 부모의 말투와 표정을 안전한 감정으로 기억한다. 책은 매개일 뿐 진짜 핵심은 책을 사이에 두고 쌓아가는 관계다. 알고리즘에 익숙해진 아이는 부모의 반응이나 부모의 소통보다 다음 장면을 원한다. 같은 장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대신 더 빠른 장면 전환을 요구한다. 아이에겐 책마저 홀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인식이다. 유튜브 화면을 건네면서 이것도 교육이라는 착각 말이다. 보건복지부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실시한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64.2% 부모가 유튜브 콘텐츠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화면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고 믿는 셈이다. 믿기 힘든 수치이다. 아이에게 말을 걸기보다 화면을 건네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지는 시대. 전문가들은 우려가 아닌 공포를 표한다. 태블릿 없는 육아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키즈 콘텐츠, 오디오북, 비디오북, 스마트폰 게임,
학습용 앱 AI 프로그램들 그 가지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아이의 바른 성장을 응원하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 아이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것일지라도 사용시간, 재료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비즈니스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태블릿이 부모보다 낫다 싶은 순간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온다. 태블릿은 짜증이나 귀찮음 없이 한결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아이는 이들과 보낸 시간만큼 덜 요구하고 덜 표현하고 결국 가족과 더 연결된다. 부모는 점점 덜 말하고 덜 안고 덜 반응한다. 그럼에도 무럭무럭 잘도 자란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오인하지만 정작 아이는 부모 없이 잘 지내는 법을 숙련하는 중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어간다. 언어 발달에 긍정적일 거라 착각하게 만드는 태블릿 속 콘텐츠가 왜 문제일까?